지하철 퇴근길,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준호는 오른쪽 무릎을 살짝 감싸며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죠.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저 다리가 불편한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준호의 원룸 벽면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태극마크가 선명한 태권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죠. 바로 20살의 준호였습니다.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그날 모든 언론이 그를 차세대 태권도 황제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학교 폭력 때문에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가해자들은 준호가 태권도를 한다는 이유로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고 결국 계단에서 밀쳐 떨어뜨리는 바람에 무릎이 망가진 거였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게 지내왔죠. 가끔 무릎이 쑤실 때면 그 시절을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적어도 조카 하은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린 하은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왼쪽 볼이 부어올라 있었고 입꼬리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을 집 안으로 데려갔죠. 괜찮아, 삼촌. 그냥 넘어진 거야.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호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태권도를 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상처의 형태였거든요. 주먹에 맞은 자국 밀쳐서 생긴 찰과상들이 분명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약국에서 사온 연고를 하은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당했던 아픔이 이제 조카에게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벽에 걸린 옛날 사진을 바라보며 준호는 천천히 보호대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척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조카 생각만 났죠. 점심시간이 되자 참을 수 없어서 하은이 다니는 학교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학교 담장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하은을 찾을 수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 몇 명의 학생들이 하은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죠.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야, 너 어제 집에 가서 뭐라고 했어? 키 큰 여학생이 하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설마 고자질한 건 아니지? 다른 학생들도 하은을 둘러싸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네 집에 남자 한 명 있지? 허우대는 멀쩡하던데. 무릎 꿇고 다니더라. 한 학생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흉내를 냈어요. 혹시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조카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참기 어려웠어요. 무릎이 아파도 당장 담장을 넘어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하지만 그러면 하은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책가방을 챙겼어요. 도시락도 다 먹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런 조카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하은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준호가 물어봤지만 그냥 괜찮았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하은은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준호는 하은의 방 앞을 지나가다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그만 울음소리가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하은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권도 국가대표 시절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금메달, 트로피, 그리고 태극마크가 새겨진 도복까지 말이죠. 준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하은의 하루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누군가 하은의 책상을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가방을 발로 차거나 하는 식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야, 하은아. 어제 집에 가서 울었지? 반장격인 소연이 하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뒤에 서 있던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무 말 안 했어. 하은이 작게 대답했지만 소연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럼 증명해봐. 소연이 하은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바닥에 쏟고 먹어봐. 그럼 믿어줄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해. 그러자 소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너무하다고? 우리가 언제 너한테 너무한 적 있어? 다른 아이들도 맞아. 우린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건데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너네 집 그 절뚝거리는 아저씨 말이야. 소연이 갑자기 주제를 바꿨어요. 혹시 진짜 장애인이야? 아니면 그냥 꾀병?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설마 태권도라도 했나? 하며 웃었습니다. 다리 저 모양으로 무슨 태권도야? 또 다른 아이가 받아쳤죠. 하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삼촌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삼촌 욕하지 마. 하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하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어머, 우리가 언제 욕했어? 소연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하은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하은이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팔꿈치를 부딪혔어요. 아! 하은이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야, 실수. 소연이 가짜 미안함으로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맞아. 그냥 실수야 하며 웃어댔습니다. 하은은 아픈 팔꿈치를 감싸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 징그러워. 소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차피 너네 삼촌도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다리 저 모양으로 뭘 하겠어? 그 말에 하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삼촌이 무시받는 걸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은은 조용히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삼촌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삼촌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은은 또 하루를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팔꿈치에 새로 생긴 상처와 더욱 깊어진 눈가의 그늘을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낡은 태권도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하얀 도복에는 여전히 태극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십몇 년 전 그 영광스러운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도복을 입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예전 몸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거울 앞에서 예전에 했던 기본 자세를 취해봤어요. 앞굽이, 뒷굽이, 그리고 옆차기 준비 자세까지 말이죠. 하지만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군. 준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거든요. 준호는 바닥에 앉아 무릎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을 움직였어요. 1시간 넘게 재활 운동을 하고 나서야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시절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대신 하은의 학교 근처로 갔어요.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며 하은의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은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본 그 아이들이 다시 하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 아이가 하은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반찬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도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해. 실수야. 뻔뻔하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준호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반찬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가고 싶었지만 무릎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하은이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은이 잠든 후 준호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예전 국가대표 시절의 위엄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하은의 교실에는 언제나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연과 무리들이 하은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소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책상에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제 도시락 떨어뜨린 거 미안했어. 소연이 가짜 미안함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뭔가 사줄게. 그러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우유는 이미 상한 것 같았어요.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이거 마셔봐. 맛있을 거야. 소연이 하은에게 우유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그러자 소연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우리가 호의로 주는 건데 싫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정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바로 준호였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무릎이 불편해도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시절의 그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이 남자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하은의 삼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선 준호는
평소에 보던 절뚝거리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소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준호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준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상한 우유를 가리켰어요. 이게 뭐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소연이 변명했지만 준호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실수?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실수를 당한 적이 있어서 잘 알아. 교실 안의 다른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존재감이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평소에 장애인이라고 놀렸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이 자신을 지키러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소동은 금세 교무실까지 전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은이 삼촌입니다. 조카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무실로 가시죠. 선생님이 준호를 교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먼저 소연에게 말했어요. 너도 같이 가자. 부모님도 연락해야겠다.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교무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교감 선생님이 준호에게 따졌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면담 신청을 하셔야죠.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카가 당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하은의 상처를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게 뭔가요? 교장 선생님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조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런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넘어진 거라고 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됐습니다. 선생님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진 속 하은의 상처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혹시 증거가 더 있나요?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하은을 괴롭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소연의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냥 애들끼리 싸운 건데 뭘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준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애들끼리 싸운 거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자격증과 대한체육회 공로패였습니다. 교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애들끼리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그 때문에 제 무릎이 이렇게 됐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공로패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 김준호입니다.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아이 하나 못 지키는 어른이 되긴 싫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당한 아픔을 조카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에 교무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소연의 부모도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 딸이 괴롭힌 아이의 삼촌이 그런 대단한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연의 부모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어요. 준호의 정체를 알고 나니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몰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미 조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주의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준호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소연이 하은의 도시락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상한 우유를 억지로 먹이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본 소연의 부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 딸의 행동이 명백한 괴롭힘이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소연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끼리라는 말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을 절뚝이며 살아갑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처럼 말이죠. 그 말에 교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준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들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죠. 바로 그때 하은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하은은 삼촌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삼촌.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하은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은은 삼촌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삼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할 건 내가 아니야. 삼촌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소연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하은아. 정말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소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의미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연을 비롯한 아이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제는 하은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삼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죠.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는 하은을 데리고 동네 한켠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삼촌? 하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건물에는 임대 표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우리 도장이 될 곳이야.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도장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계기로 생각해 봤어.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았지만 도장으로 쓰기에는 충분했어요. 준호는 벽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에 거울을 달고 여기에는 매트를 깔 거야. 삼촌 무릎은 괜찮아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어.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며칠 후 도장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진심으로 지키는 도장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준호가 직접 생각한 이름이었죠. 단순히 태권도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을 가르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준호는 하은과 함께 도장 앞에 서 있었어요. 첫 제자는 내가 될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은은 새하얀 도복을 입고 어색해하며 서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삼촌이 제일 잘 알거든. 준호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자신감을 기르고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 첫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몇 명의 아이들이 더 찾아왔습니다. 모두 하은처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들도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 맡긴 거였죠. 안녕하세요, 사범님.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야. 서로를 지켜주는 게 우리의 약속이거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배울 건 기본 자세야. 준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무릎이 완전하지 않아도 기본 자세만큼은 완벽했어요.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하은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구석에 혼자 앉아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몇 개월 후 도장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특별한 곳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준호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며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 삼촌에게 말했어요. 삼촌, 감사해요. 삼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삼촌에게 다시 꿈을 찾아줬거든. 도장 벽에는 준호의 옛날 사진과 함께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보물들이었죠. 준호는 비로소 진정한 챔피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무릎 보호대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더 강해졌어. 창밖으로 보이는 도장 간판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그들을 진심으로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